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어느 민박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거든. 다들 학생인데다가 용돈을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 값은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이다 보니 더 비싸서 온 웹을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페이지도 아니고 민박집들 이름 목록 적혀 있는 곳에 가격만 딱 적혀 있는 그런 곳이었어. 전화해보니 다행히 예약이 비었다고 하시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선택이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서 성수기인데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라기보단 완전 시골 느낌이었어.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며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치에 계신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어.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알 사람도 없을 테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허름해서 지저분하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보태서 별채 펜션이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린 신나 있었을 뿐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왼쪽 아래 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엔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이 있었거든. 성인 여자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산 이들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여기고 말았지.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겼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이 벌써 엄청 늦었더라.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해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어.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엔 그냥 야옹야옹 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알지? 꼭 아기들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랄까.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고는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라 고양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싶었어. 그래서 나랑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에 나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춘 거야. 우리 보고 놀라서 도망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다시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또 고양이가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는 시끄러워 이랬는데 알아들은 건진 몰라도 조용해지는 거야.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립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 거야.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잤거든.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전부 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 났다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으로 먹고 주인 아주머니가 별채에 오셨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했어. 고양이가 너무 우는데 여기서 기르는 거냐면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요즘은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라고 하시길래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라고 되물었는데 아주머니가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이렇게 말을 돌리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또 막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고 보니까 아직 밤 10시 정도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친구 2명하고 집 주변을 돌았어. 근데 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그 소리가 철문 사이로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더라. 무섭긴 한데 친구 앞에 한 명 세우고 뒤에 한 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텅텅 두드리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라.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봉지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문이 먼저 열렸어. 열렸다기보단 틈이 생긴 거야. 열리면서 도어치인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기 결리더니 철커덕하고 체인에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넓이 정도로 틈이 생겼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얼어서 억소리도 안 나더라.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 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 그리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릴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멎는다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건 처음이었어.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딱 얼어붙어서 서 있었거든. 그때 내가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었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뒤에 있는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이 붙잡고 있었어. 나도 앞에 서 있던 친구 어깨를 꼭 잡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뭔가 말하려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 여자가 입을 희하는 모양으로 입꼬리를 쫙 올리는 거야. 입을 쫙 벌리면서 잇몸까지 다 보일 정도였어. 뭐지 하고 쳐다보는 순간 고양이 소리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순간 난 저 여자는 미쳤거나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입으로 내는 그 순간 우리 셋은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두 명에게 달려가 껴안고 떨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어. 우리가 워낙 겁에 질려서 난리치는 바람에 방에 있던 애들도 우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 민박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그냥 밤을 버텨야 할 상황이었어. 아주머니가 고양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이곳이 너무 낯설고 으스스하게 느껴졌어. 우리는 결국 아침에 올 때까지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기로 했어. 그렇게 몇 시간을 떨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새벽이 밝아오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 어쨌든 우리가 겪은 일이 너무 생생했기에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아침 7시쯤 되자마자 콜택시를 부르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방에서 기다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기도 전에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 택시기사님에게 위치를 설명하면서 민박이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에는 그런 곳이 뜨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아주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고 우리가 머문 이 민박집이 정말로 어딘지조차 모르게 된 거야. 다행히 기사님이 우리의 위치를 감으로 찾아와 주셨고 겨우 민박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그렇게 택시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마루 위가 눈에 들어왔어. 마루에 전날 새우깡 봉지가 있었거든. 그 밤에 내가 지하창고 앞에서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떨어뜨렸던 게 생각났어. 아무도 그걸 만질 이유가 없었고 우리가 달려 나올 때까지도 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 누군가가 그 새우깡 봉지를 마루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걸 보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분명 우리가 겪은 일이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지. 그리고 지금도 혼자 있을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두 번째 이야기, 어릴 적 시골에서 만난 원희와의 약속. 지금은 성인이 된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곳은 지방 도시였고 아버지의 고향은 같은 현이 산속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정오를 지내기 위해 그곳에 가곤 했는데 솔직히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도 시골에 가게 되었는데 사촌 형제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매우 심심해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던 저는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봐도 온이라 불리는 일본 요괴와 같은 존재가 덤불 너머에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머리에 뿔이 하나 자라 있었고 근육질의 강한 모습은 그림책 속 온이 그대로였으며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고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 할아버지 역시 그 존재를 보신 듯했습니다. 그 일 이후 할아버지는 절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큰 스님을 모셔와 그곳을 보여드렸습니다. 큰 스님은 이 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본산에 부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본산에 덕이 높은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덕이 높은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천과의 경계가 일부 무너져 오니가 이곳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도로 구멍은 메워졌을 것입니다. 기운을 보아하니 이 오니는 특별히 흉악하거나 악의를 가진 존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오니를 다시 보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심심할 때 먹으라고 삶은 고구마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 몸을 돌렸을 때 그 오니가 다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서로 바라보던 그 순간 오니가 바구니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이거 너 줄까? 먹을래? 먹어도 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니는 천천히 걸어와서 바구니 안에 있던 고구마를 양손 가득 쥐고 숲 쪽으로 걸어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재빨리 할아버지의 집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니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촌 형제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비교적 일찍 일어난 저는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마당에 두었던 바구니 안에는 온갖 과일과 약초, 반짝이는 금덩어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소란스러워졌는데 아무도 그것을 두고 간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어제 오니가 두고 간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과일과 약초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금덩어리는 부모님이 처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후 사촌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고 오니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려 차를 타고 시골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숲 너머에서 오니가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흔들었지만 오니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초등학생 시절 오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귀신이나 유령 같은 심령 현상을 매우 무서워했지만 오니와의 만남 이후로는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도시 생활을 끝내고 할아버지가 계셨던 마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니는 어릴 때 만난 이후로도 가끔 모습을 드러내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과자나 먹을거리를 주면 금이나 귀한 약초를 집에 두고 가곤 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니의 덩치가 외국 프로레슬러 수준으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오니의 영향인지 태풍이나 폭우에도 제가 사는 마을만큼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만났던 고승이 말했던 황천의 경계가 제대로 닫혔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봤어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 점점 멀어져 간다. 놀란 수진이가 잠깐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교엔 왜 온 거야? 너도 나처럼 교재 두고 갔구나. 진짜 내일 수행평가 범위 너무 넓어. 선생님들, 자기 대학 아니라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 않아? 가연이의 쉴 틈 없는 수다가 컴컴한 밤 11시에 복도를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나도 수행평가 교재 가지러 왔어. 이제 챙겼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수혜 아저씨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수진이가 말하자 가연이가 장난스럽게 말을 끊는다. 수진아, 너 요즘 학교에서 귀신 나온다는 괴담 못 들었어? 가연이가 말을 이어간다. 나 너무 무서웠는데 널 봐서 진짜 다행이야. 어제 3학년 오빠가 야자하다가 화장실에서 계속 물 틀어놓은 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떤 개념 없는 내가 물도 안 잠그고 갔지? 하고 갔더니 물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더래. 세면대에 물 자국도 없었고.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진짜 무섭다. 나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집 갈 때까지 참아야겠어. 난 이제 가볼게. 너는? 수진이가 묻는다. 나도 무섭긴 한데 아직 챙겨야 할 물건이 더 있어서 지금은 못 가.
증거도 없는 괴담일 뿐이잖아. 가연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그치, 괴담일 뿐이지. 그럼 난 먼저 갈게. 안녕.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재빨리 손을 흔들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나가? 내 뒤에 뭐라도 있나? 가연이가 잠시 몸을 떨며 속삭인다. 무서워. 나도 빨리 챙겨서 나가야지. 그녀는 교실로 들어간다. 어머, 수진아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무슨 일 있었니? 놔두고 갔다던 교재는 잘 챙겼고.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이의 엄마가 걱정하며 묻는다. 엄마, 우리 학교 괴담 있잖아요. 밤 11시에 귀신 나온다는 그 괴담요. 수진이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한다. 그거 진짜였어요. 저 방금 가연히 봤어요. 네 번째 이야기, 택시 괴담. 학생 미안해요. 놀랐죠? 늦은 밤, 민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저마다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 민서가 기다리는 빈 택시는 오지 않았다.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택시가 없는 거야?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참 이상한 날이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잡히던 카카오 택시도 콜택시도 묵묵부답이었다.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하나? 잠시나마 엄마를 부를까 망설이던 민서는 오늘 아침에도 피곤해 보이던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내 단념했다. 진짜 무슨 택시들이 다 씨가 말랐나? 그 순간 차 한 대가 민서 앞에 멈춰 섰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먼저 알아봐주고 멈춘 건가 하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였다. 그 차는 택시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색의 스타렉스, 우리에게는 봉고차로 더 잘 알려진 승합차였다. 이윽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중년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저기 학생, 미안해요. 놀랐죠? 다름이 아니라 길을 좀 묻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 옆에 인자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뭐 아파트로 가는 길인데 이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찾기가 어렵네요. 내비까지 먹통이라 이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30분 동안 택시 기다리면서 한 번도 이런 차는 못 봤는데. 아닌가? 지나갔었나? 오매불망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이 승합차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주머니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이 차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따질 수는 없었다. 결국 민서는 너무 택시에만 집중했구나. 이 승합차가 같은 곳을 몇 바퀴나 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라고 생각하며 곤경에 처한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들켰다. 평소와 같이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온 지우는 방에 가방을 던져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 옆에 다가가며 엄마, 나왔어요. 오늘 저녁 뭐예요?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하고 다시 물어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마치 지훈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을 바라본 채 가만히 앉아만 있는 엄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죠. 지훈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어주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게다가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분위기마저 싸늘했어요. 점점 불안해진 지훈은 용기를 내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훈을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의 눈빛은 지훈을 꿰뚫어보는 듯 강렬했죠.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엄마는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숨기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지훈은 그제서야 책상 서랍에 숨겨둔 성적표를 엄마에게 들켰다는 걸 알았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잘못된 아이.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소리는 부엌에서 들려왔어. 그런데 내려가서 돌아보니 엄마가 계단 밑 찬장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말했어. 부엌으로 들어가지 마. 엄마도 들었어.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지, 안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적 있어. 넌 선택해야 돼. 그래, 바로 너.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넌 계단 밑에서 엄마를 봤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눈이 커진 엄마의 모습 말이야. 엄마는 소리쳤어. 하지만 그때 부엌에도 엄마가 있었어. 부엌에 있던 엄마는 널 의아한 듯 쳐다보았지. 마치 너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처럼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어. 그래서 넌 부엌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갔어. 4살밖에 안 된 너가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어. 부엌에 있던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너를 꼭 안아주었어. 그리고 그 순간 계단 밑에 있던 또 다른 엄마는 사라졌어. 영원히. 넌 선택을 내렸어. 잘하면서도 그 선택을 기억했지. 하지만 가끔씩 넌 의문이 들었어. 엄마가 널 바라볼 때 가끔씩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야. 마치 널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갈수록 넌 엄마와 더욱 멀어지기만 했어. 어느 날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어. 엄마는 널 의아한 듯 거리감을 두고 쳐다봤지. 널 안아줬지만 곧바로 놓아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 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허락했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정말 맞는 엄마를 고른 걸까?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두 눈을 바라봤어. 그녀도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된 아이를 고른 걸까? 7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들. 나는 한 장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두었다. 이 액자는 내 사무실 한편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다짐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느리게 행동한 탓에 일어난 모든 아픔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해 여름, 17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단서는 전혀 없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납치되었고 경찰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은 내가 맡았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매일 또 다른 부모가 찾아와서 내게 물었다. 왜 아직도 우리 아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실종자가 16명째가 되던 즈음 우리는 사진이 들어있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사진 뒷면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시간이 가고 있다.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사진이 꽤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사진에는 오래된 자갈길이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도로 한쪽에는 밝은 가을빛을 띤 낙엽이 길가에 쌓여 있었다. 낙엽은 빗줄기에 눌린 듯 흩어져 붙어 있었다. 사진 속 도로 양쪽으로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바구니, 낙엽, 소나무들. 우리 부서는 그 사진 속 장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 위의 바구니는 보이지 않았고 숲속에서도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료들은 이 사진을 잘못된 단서로 치부했지만 나에겐 그 사진 속 무언가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내 책상에 두고 1년간 지켜보았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하지만 뭔가 계속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바구니, 낙엽, 소나무들. 그러던 어느 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졌다. 낙엽과 소나무. 소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낙엽 더미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사진을 본 지 1년이 지나서야.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사진 속 낙엽으로 덮인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 속에서 바구니가 나왔고 그 안에는 한 아이의 두개골이 들어있었다. 치아 기록을 통해 두개골의 신원이 마이클 블레스터로 밝혀졌다.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 후 나는 해당 지역에 발굴 수색을 지시했다. 다른 아이들의 유골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사진을 받기 직전 며칠 전에 실종된 아이였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관 속에 넣어져 있었고 드레스 앞에는 쪽지가 꽂혀 있었다. 사진 뒷면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48시간 분량의 공기 넣은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 8번째 이야기, 무당괴담. 제가 아기 때 겪은 일이에요. 부모님 인맥으로 아는 사람 중에 미술을 전공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학식 생활할 즈음 집안 형편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도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열병에 걸려 죽다 살아날 정도로 아팠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언니만큼은 아무런 탈 없이 건강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언니의 단짝 친구까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고 나니 언니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자기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몸이 솜니부를 덮은 것처럼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언니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친척 어른들에게 부탁해서 무당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무당이 언니를 보더니 다른 무당의 연락처를 주면서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고 그 다음 무당집에서도 또 다른 무당집을 알려주며 가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5번째 무당집에 갔을 때 무당이 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앉아 있어야 할 것이 왜 손님 자리에 앉아 있냐. 자리 바꾸자 나랑 하면서 언니를 자기 자리로 잡아 끌었다고 해요. 언니는 성화에 못 이겨 무당이 가리킨 자리에 앉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무당은 이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봐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었으니 신이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얼려주는데 어디를 자꾸 나돌아다니는 거냐. 무당은 잔소리 섞인 말투로 계속 얘기했는데 그 신이 무속에서 모시는 신 중에서도 아주 급이 높은 악신이라는 거예요. 친척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며 언니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결국 혼자 그 무당집을 다시 찾아갔고 이번엔 무당이 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해요. 무당은 말했어요. 이 언니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다가 이제 언니가 어른이 되니 신부로 모셔야 한다고 자기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언니를 못살게 구니까 짜증을 낸 것이었고 언니가 너무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질투해서 짜증을 부린 것이라고 했대요. 무당은 언니에게 몸이 답답하지 않았냐며 묻더니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다 하며 빨리 신내림을 받으라고 재촉했어요. 그 뒤로 언니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신기가 있는 지인이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그 지인은 그날 미인인데 머리카락이 징그러울 정도로 긴 여자가 언니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꽁꽁 감싸고는 계속 얼굴을 들여다보고 볼을 쓰다듬으며 예뻐 죽겠다는 얼굴로 언니를 만지고 껴안더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자 그 긴 머리의 여자는 표정을 무섭게 굳혔고 지인은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9번째 이야기, 도깨비. 우리 시골은 충남 청양이에요. 첫 듣기엔 청양고추가 유명할 것 같지만 고추보다도 유명한 구기자가 있는 곳이죠. 시골이다 보니 정말 낡은 집도 많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물도 덜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으스스한 건물이 많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마을 잔치날 회관에서 어느 할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냇가 옆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죠. 지금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할아버님이 젊으셨을 때는 관을 임시로 보관하던 건물이었다고 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곳에 관을 잠시 두었다가 장례를 치르곤 했답니다. 어느 날 달이 밝은 밤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수박밭 원두막에서 술을 한잔하시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대요. 술이 다 떨어져 가고 얘기거리도 동이 나자 할아버님 친구 한 분이 무모한 제안을 하셨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정탈 수 있으니 가지 말라던 그 건물에 들어갔다 오면 어때? 누군가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기로 했다고 해요.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님께는 절호의 기회였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네 분은 그 건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근처에 다가가자 왠지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하더래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들어갈 사람이 정해졌는데 마침 할아버님의 친구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분이 망설이자 등을 살짝 밀며 들어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스윽 스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분은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었어? 라고 신호를 주고받았고 창문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그 순간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관을 엄청난 속도로 쓰다듬고 있더래요. 스스슥 스스슥 하는 소리가 너무 빨라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네 분은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비명도 못 지른 채 집으로 뛰어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집에 도착해보니 옷도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 땀에 절어 있었대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새우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과 어제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 일을 기억하시더래요. 나머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말했답니다. 건물에 간 기억도 소리를 들은 기억도 전혀 없어요. 친구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꿈을 꿨다고 치부해버렸죠. 그날 저녁 할아버님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다시 그 일을 설명했어요. 날이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오니 비까지 내려서 더욱 무섭더래요. 집에 도착해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스슥슥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긴장된 상태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있었는데 궁금해져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방안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그 여자가 방 안에서 방문을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 순간 할아버님은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논밭 한가운데 서 계셨답니다. 주인은 안개로 뒤덮여 하늘도 뿌연 상태여서 발밑에 있는 벼로만 밭임을 알아차렸다고 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큰 덩치를 가진 사내가 서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최영만 씨 정도였대요. 사내는 할아버님을 보더니 이리 와보시라고 말을 걸었고 주변에는 작은 사내들이 빙빙 돌며 웃고 있었답니다. 큰 사내는 벙어리 후 먼 미동이 없슈라며 허리를 굽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여봐요라고 했대요. 할아버님은 겨우 말을 열어 여기가 어디여요? 라고 물었더니 작은 사내들이 우리 동네지라고 대답했답니다. 큰 사내는 할아버님께 그 짝집에 들어앉은 잡것 때문에 고생할 거요라고 하더래요. 그때까지도 할아버님은 이곳이 어디인지 이들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해요. 큰 사내가 갑자기 말하길 우리는 도깨비여. 산사람이 여길 왔단 말이지. 할아버님은 도깨비들이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도깨비에게 그 여자를 떼어내는 방법을 물었대요. 큰 도깨비는 메밀묵을 많이 쑤어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소라며 5일 뒤에 메밀묵을 대문 앞에 놓으라는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할아버님은 집으로 돌아와 5일 동안 메밀묵을 준비했고 마지막 날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었어요. 밤이 깊어가던 때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창호지로 살짝 보니 마당 담벼락 위에 검은 물체가 친구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바람과 함께 누군가 외치며 검은 물체를 쫓았고 그날 밤부터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할아버님은 이후 메밀묵을 준비한 이후로 더 이상 귀신이나 가위눌림에 시달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호기심에 그 건물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 역시 얼어붙은 듯 몰입하게 되었어요. 현실과 경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